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구 세강병원에서 비만 치료를 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혜인입니다. 올해도 새해를 맞이해서 비만 치료를 결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위고비 마운저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요요 없는 비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혹은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져서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곤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의 체중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몸의 대사 스위치가 잠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이 잠긴 대사 스위치를 풀지 못하면 체중 조절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우리가 평생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횟수는 100회 이상에 달하는데요. 실제로 성공적으로 체중을 감량을 하고 이거를 5년 이상 유지시킬 수 있는 분들은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시도 또한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계산기처럼 적게 먹고 많이 움직였을 때 체중이 쑥쑥 빠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몸의 대사가 고장난 상태에서는 단순히 덜 먹고 많이 움직여서 체중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한 호르몬의 신호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몸에서 호르몬들이 우리는 지금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는 상태다 라고 신호를 주는 경우에는 체중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일단 참고 보는 거죠. 먹는 거를 참기 시작하면 몸에서는 위기 상황이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럴 때는 기초 대사량을 급격히 낮추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또한 뭔가를 먹고 싶어지는 식욕 또한 폭발하고 조절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살이 찔 때 근육이 찌는 것이 아니고 지방이 찌기 때문에 점점 더 체지방률이 높아지고 다시 또 굶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서 반복되는 다이어트가 나쁜 결과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증명이 되었는데요. 비기스트 루저라고 아마 미국의 쇼 프로그램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체중을 많이 감량한 사람들이 그 감량한 후에 6년 후에 어떻게 된 상태인가를 확인을 했는데요. 체중은 대부분 원상복귀가 되었지만 이때 줄어든 기초 대사량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쌍둥이 연구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일란성 쌍둥이에서 한 사람이 다이어트 시도 횟수가 더 많았습니다. 결국에 이 다이어트 시도를 많이 한 사람의 몸무게가 좀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체중을 감량했을 때 뭔가를 적게 먹게 되면 몸에서는 지방보다는 근육을 먼저 분해하게 되고요. 다음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또한 지방이 먼저 쌓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마른 비만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나 있는 이 비만을 보고 실제로 체중을 감량하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체중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는 것은 이런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 호르몬 불균형, 실제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장내 세균이 불균형한 상태라든지 스트레스가 저하되어 있다, 영양 밸런스가 깨어져 있다,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고 체중을 감량하려고 하면 원활한 체중 감소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살이 잘 안 빠지는데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될 4가지 병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인 대부분들이 지내고 있는 생활이죠. 많이 앉아있고 운동을 하지 않고 나쁜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우리 장 내에서는 실제로 이 장 세포 사이의 결합이 깨어지기 때문에 이 깨어진 결합 사이로 이 세균과 나쁜 물질이 혈액 내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몸에서 염증 상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세포 내로 혈액 내에 당분을 넣어줘야 하는 이 인슐린의 작용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슐린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세포 내로는 적절한 당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에서는 적절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지속적인 허기가 느껴집니다. 또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로 배가 부르다 라고 느껴야 되는데 이 렙틴이 적절하게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몸에서는 지속적인 배고픔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맛있는 거를 보았을 때 혹은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적절하게 에너지를 만들
만들어야만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이 생기고요. 또한 호르몬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지방이 원활하게 분해되는 과정들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현대인들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수면이 부족한 상태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몸 안에 콜티솔 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뱃살은 증가하고 팔다리의 근육은 감소하면서 이티 같은 체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4가지 병목들이 서로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활하게 체중을 감소해서 건강한 상태가 되고 싶다면 이러한 4가지 병목들을 순서대로 잘 해결해서 이 시스템의 악순환을 끊는 시스템 리부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병목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상으로 평상시에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배가 빵빵하고 밥만 먹으면 굉장히 잠이 오고 컨디션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장에서 막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장 안에 나쁜 세균들이 많은 경우에 그런 독소들이 혈액내로 유입되면서 이러한 유입된 독소가 원활한 대사 스위치를 끈 상태가 됩니다. 더불어서 세균이 대장에 있어야 할 나쁜 세균들이 소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과하게 증식을 하게 되면 이 세균들이 우리가 흡수한 음식들을 발효시키면서 가스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가 빵빵해지는 이런 가스가 차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1번은 덜 먹기입니다.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더 챙겨 먹어서 보통은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장이 불편한 상태일 때는 음식을 피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파나 감미료, 액상과당, 설탕, 술처럼 장 안에서 바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세균에 의해서 발효되거나 할 수 있는 음식들은 피해야 하고요. 2번째는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을 4시간 이상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간 사이에 4시간 이상의 비는 시간이 있어야 장이 원활하게 청소파를 유지시키면서 장에 있는 음식들을 아래로 잘 내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주무시기 2-3시간 정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그 다음날 첫 번째 식사까지는 10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해독 사이클을 잘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한 장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유산균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유산균을 먹었을 때 내 증상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배가 더 빵빵해진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때는 유산균을 잠시 중단해 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2번째로 나는 탄수화물을 정말 좋아하고 평상시에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고 그리고 식탐이 굉장히 많다 하시는 분들은 내 몸에 신호가 막힌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신호들은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인슐린이 잘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적절하게 신호를 넘기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포 안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당분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세포는 굶주려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2번째로 렙틴 저항성인데요. 이 렙틴 저항성이 있을 때는 우리 뇌에서 배 부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식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같이 있게 되면 실제로 몸 안에는 에너지가 과잉된 상태인데 우리는 뭔가를 먹고 싶어지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해결책은요. 첫 번째,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시켜서 인슐린을 기저치까지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인슐린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그때부터 몸에서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 2번째는 우리 몸의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순당은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3번째는 베르베린이나 마그네슘, 크롬처럼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영양제들을 같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막혔을 때는 우리가 컴퓨터가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것처럼 리부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번째는 엔진이 꺼진 경우인데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포 내에서 적절하게 에너지를 발생시켜주는 발전소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몸에 인슐린이 과다되는 상태이게 되면은 실제로 이 신호가 적절하게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이 잠긴 상태입니다. 이때는 지방이 잘 타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두 번째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 이 발전소가 일을 너무 많이 했다,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상태가 되면 실제로 미토콘드리아가 역할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에너지를 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의 원료는 굉장히 많은데 적절하게 에너지를 만들고 있지 못하다, 대사적인 마비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불쏘시개 적절한 영양을 넣어 주어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숙면을 취하는 동안 상한 미토콘드리아는 본인의 상태를 재점검할 수 있고요. 못 쓰겠다 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없애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운동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청소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가벼운 활동들을 지속함으로써 엔진을 예열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영양소의 부스터가 있습니다. 카르니틴이라고 해서 실제로 세포 안으로 영양을 넣어줄 수 있는 지게차 역할을 하는 영양을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르기닌을 공급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돼서 에너지가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에서 막힌 경우인데요. 이때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호르몬이 있습니다. 콜티솔 호르몬은 쉽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을 잘 못 자는 상태가 되면 몸에서 콜티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콜티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몸에서는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최대한 덜 소모하고 저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가 점점 더 나오고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생기고 근육은 잘 분해되겠죠. 또한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성호르몬이 저하되면 여자분들은 배가 점점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남자분들은 근육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갱년기 남성 여성분들은 살 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실제로 많이 하기는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볕을 보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생체 시계를 원활하게 잘 돌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현대인들이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지 해서 블루라이트를 밤에 많이 눈 안으로 넣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 뭔가를 많이 먹게 되면 실제로 몸은 굉장히 스트레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야식도 끊어서 실제로 좀 쉬는 것이 필요하고요. 식사를 가급적이면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몸에게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응된 몸인데요. 실제로 누가 봐도 굉장히 날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바디를 해보면 근육이 굉장히 적고 체지방은 정상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지속함으로써 체중에 대한 강박이 생겨 있고 체중이 조금이라도 느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를 최소화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몸은 기근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적게 들어오는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저장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족족 안전한 에너지 저장소인 지방으로 저장을 하려고 하고요. 실제로 심리적으로도 매일매일 체중을 달면서 이 체중의 0.1, 0.2 차이에 대해서 강박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요. 일단 1, 2주 정도는 다이어트를 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쉬면서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넣어주면서 몸에게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활동량도 늘리고 대사량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체중계를 좀 멀리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체중계를 자꾸 달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뱃살이 많이 찌는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리부트라고 하는 단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몸에서 이 체중 감량과 관련되어 있는 대사가 어디가 막혀져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관련되어 있는 만성염증을 제거하고 몸을 해독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에너지를 잘 태울 수 있도록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을 가동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적절하게 비만 약제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으로써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체중 조절에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마운자로 위고비라는 굉장히 좋은 비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일단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름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기전으로 작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약들은 일단 GLP-1이라는 호르몬과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실제로 위장 안에 음식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운동 자체를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장 안에 음식이 오래 머물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위고비가 하는 역할은 뇌와 장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줄이고 덜 먹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위고비 GLP-1이라는 호르몬에 GIP라는 호르몬이 같이 붙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시너지 작용이 있습니다. GIP가 뇌의 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 시너지 작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GLP-1에는 없었던 지방세포에 직접적으로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고비보다 솔직히 조금 더 강력한 감량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부터 임상 연구가 시작이 되어서 비슷한 시기에 좋은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체중 감량 효과를 보시면 위고비 마운자로 둘 다 1단계부터 시작해서 한 달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고비가 70주 가까이 썼을 때 처음 체중의 15% 정도의 체중 감량을 얻을 수 있었고요. 마운자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72주 정도 썼을 때 22.5%라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약은 출시 시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데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2024년 말에 출시가 되었고 마운자로는 작년 8월부터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저희가 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위고비 마운자로를 하시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실 내용인데요. 이걸로 살을 빼면 요요가 안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고비 마운자로 맛도 역시나 요요에서 해방될 수는 없었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투약 중단 1년 후 되는 시기부터 해서 체중을 체크를 해보니까 투약 중단 1년쯤 되었을 때 이전에 감량한 체중의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다시 원상복귀 되었다고 하고 실제로 원상복귀되는 속도나 비율은 두 약 모두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위고비 마운자로가 굉장히 강력한 비만 치료제임은 틀림이 없지만 두 약 모두 중단하고 나서 1년 내에 원래 체중의 70% 정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약을 쓰기 전에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위장관계 부작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용 기전 첫 번째가 위장에 작용하는 역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용자들의 70에서 80% 정도가 초반에 메스껍거나 혹은 구토가 날 것 같다, 혹은 설사나 변비처럼 변의 질이 바뀐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장 빈번한 증상이긴 한데요. 이것은 위 배출 속도가 느려져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반에 아직 약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은 시점에 이전과 같이 식사를 하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사용하시기 전에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 약을 하면서는 기름진 음식을 최대한 섭취를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설사나 변비 증상은 이 장 운동 컨디션이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이때 변비는 평상시에 먹던 수분보다 훨씬 적은 수분을 섭취하는 경우에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물 투약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에서 2.5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질 음식을 드시는 경우에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방질 음식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위장관계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량씩 자주 식사를 하시고 천천히 드시면 이 불편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일상생활 하시기 힘들 정도로 불편하신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는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 들어간 수액을 통해서 증상 호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 컨디션이 원래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 실제로 장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도 소화가 많이 안 되고 가스가 많이 찬다 하시는 분들이 덥석 이 GLP-1 계열 약물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실제 소장 안에 있는 세균이 과증식이 악화됨으로써 더욱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증상이 있다면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기 전에 관련돼서 치료를 선행해야 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발생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생겼을 때 굉장히 위독할 수 있는 중증 부작용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담석과 췌장염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고비 마운저로를 쓰게 되면 담즙이 좀 끈적끈적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담낭의 운동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담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약제 자체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체중 감량 시에 동반될 수 있는 컨디션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사전에 이 컨디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증상이 있을지 미리 숙지하시고 그 증상이 생겼을 때는 중단하시고 진료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실제로 발생 빈도가 0.2에서 0.3% 정도로 보고가 되었는데 약제 기전상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 많이 나오는 췌장의 소화 효소들이 나가지 못해서 췌장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심한 복통이 생기고 이 복통이 등으로 뻗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갑상선 종양이라고 해서 약제의 설명문에 보면 적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GLP-1 계열 약물을 사람에게 썼을 때는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보고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수질암 과거력이 있거나 혹은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위장관 불편감 때문에 구토설사가 진행이 되는데 적절하게 수분 섭취를 하지 못하는 경우 몸에 탈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심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 마운저로 하시는 분들은 드실 수 있다면 물을 조금씩 자주 계속 드셔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저혈당이 있습니다. 이 약제 단독으로는 저혈당이 잘 생기지는 않는데 혹시나 인슐린이나 설포닐 우레아와 같은 인슐린 분비 촉진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병용 시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급격한 감량의 대가인데요. 이것은 약제 자체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약제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살 빠짐이 급격히 일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신체 변화입니다. 아마 매스컴에서 오젬픽 페이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살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근육과 지방이 소실되는 경우에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늙어 보일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체중이 빠른 속도로 빠질 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근육이 우선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도착하는 점이 마른 비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탈모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약제 자체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고 영양 섭취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일시적인 휴지기에 탈모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다이어트가 종료되고 나서 우리가 약제를 중단하는 시점에 수개월 후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생길 수 있는 빈번한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제를 1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최소 한 단계를 4주 이상 사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증량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나서 굉장히 높은 용량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기간보다 조금 더 짧게 쓴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 몸에 부담을 느끼면서 부작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용량과 단계를 지켜주시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해서 탈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단백질 섭취에 신경 씀으로써 근육이 많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실제로 식욕이 많이 떨어지고 속이 불편하면서 내가 적절하게 먹기는 좀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영양수액 치료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 교정인데요.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기름진 식사라든지 그다음에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단순당을 섭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고요. 자기 전에 음식을 먹게 되면 자면서 위식도 역류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해 주시면 큰 부작용에 시달리지 않고 약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약제 중에서 어떤 약이 부작용이 적은가를 봤을 때에는 실제로 마운자로가 고용량에서는 워낙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메스꺼운 빈도가 조금 높을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했을 때는 두 약물이 매우 유사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사 맞는 동안 내가 이것만은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내용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설탕 과당의 섭취입니다. 위고비 마운자로를 하면서도 실제로 설탕 과당으로 된 음식들은 잘 먹히는 편인데요. 이것들을 계속 드시게 되면 실제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과당은 우리 몸의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과당을 섭취하시게 되면 간에 지방이 계속 끼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밀가루인데요. 밀가루 자체가 뇌에 중독을 일으키기도 하고 밀가루에서 생성되는 글루틴이 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 누수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술인데요. 위고비 마운자로를 하면서 술 한 잔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술을 하게 되는 경우 단백질이 좀 더 빨리 배출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마른 비만으로 빨리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흔히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랜스 지방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게 좋은 지방인지 트랜스 지방인지 분간이 어렵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으로 세포막을 만들게 되면 염증이 생긴다든지 혹은 이 트랜스 지방 자체를 우리 몸에서 나쁜 것으로 인식해서 만성 염증 상태가 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약으로 치료하시는 동안에는 이 4가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저희 센터에서는 수액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수액 치료가 있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완을 하는 건데요. 우리의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쪽으로 보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복을 도와주는 쪽으로 수액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너지 대사를 증폭시켜서 우리가 체중 조절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근육을 보존하는 쪽으로 수액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막혀져 있던 대사를 뚫으면서 위고비 마운자로를 같이 썼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게 될 때 일단 크게 3가지 순서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낮은 용량, 시작 용량이라고 하죠. 그 용량을 쓰는 동안에 리셋하는 겁니다. 그 리셋은 내가 평상시에 먹던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고 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버닝인데요. 우리가 치료 용량으로 위고비 마운자로를 높였을 때 실제로 체지방이 잘 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때 근력 운동과 적절한 운동을 동반함으로써 근육 또한 유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졸업하는 단계죠. 원하는 목표까지 도착을 했을 때 갑자기 약제를 끊게 되면 요요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제의 투약 간격을 늘린다든지 낮은 단계로 낮춘다든지 하면서 약 없이 몸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사 리부트 5단계와 함께 어떻게 약을 써볼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셋하는 단계에서는 첫 번째,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슐린을 낮춰서 지방 대사를 켜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는 대사 효율을 늘리고 정체기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세트 포인트, 우리 몸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준 체중을 낮춰서 인식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요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위고비 마운자로에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식욕이라는 소음을 꺼줄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초반에 가장 힘든 것이 좋아하는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고비 마운자로를 쓰게 되면 식욕이 줄어들면서 거기 힘든 것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나머지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직접적으로 잘 탈 수 있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인슐린은 내리고 대사를 올릴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정체기에 접어들지 않고 체중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이 약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요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보통 환자분들에게 투약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몸이 아직 적응을 하지 않았고 대사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기간 약제를 쓰고 끊게 되면 100% 요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활한 감량기이고요. 세 번째는 이 설정된 낮아져 있는 이 체중을 뇌에 굳히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양 수액으로는 고용량의 아르기닌과 카르니틴, 티옥트산을 넣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대사가 잘 보존되고 체지방이 원활하게 타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보존되는 것이 요요가 생기지 않는 것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안 먹히는데 단백질을 어떻게 먹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좋아하면서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을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포만감을 잘 유지시키면서도 몸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찾는 것입니다. 식욕이 없어서 많이 먹지 못하더라도 단백질 채소량, 체중 곱하기 1.2 정도는 섭취를 해주셔야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운동이든지 사실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근육이 분해되지 않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적절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실제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야채를 많이 먹어서 포만감을 유지하고 그 다음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위고비 마운자로를 하면서는 저는 1번 단백질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야채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양이 안 그래도 줄었는데 단백질을 챙겨 먹기 위해서는 빈속에 단백질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GLP-1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포만감도 빨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이섬유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혈당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상대적으로 덜 생기는 것이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0kg 성인이라면 한식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먹으면 좋겠느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닭가슴살만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한식을 드시면서도 단백질 양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밤 사이에 공복이 유지되면서 아침에 첫 식사를 할 때 이때 적절하게 단백질이 들어가야 근육 합성을 촉진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든든하게 단백질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때는 소화기능 자체는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게 찢었거나 혹은 부드럽게 만든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침 식사로 제가 제시한 내용은 닭가슴살 덮밥 같은 것과 달걀찜을 같이 먹으면서 근손실을 방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낮에 드실 때에는 동물성 단백질과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 영양소 밸런스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0g 정도의 두부 스테이크와 미역국, 밑반찬, 잡곡밥 이렇게 드시게 되면 점심 식단에 25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녁 식단으로도 우리가 오메가3를 섭취하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고등어 구이라든지 콩비지찌개라든지 이렇게 고함량 단백질을 드시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야식이 땡기거나 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 요약하자면 저희가 3개월에서 혹은 그 이상의 유지기를 통해서 GLP-1 약물을 적절하게 씀으로 인해서 꺼져 있는 대사 스위치를 올리는 득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면 메타볼릭 리부트를 통해서 체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작용 완화와 근손실 방지, 지방 연소 가속의 목적으로 적절한 영양 수액을 쓰게 되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요 상태란 내 몸이 완전히 리셋되어서
이 에너지 대사를 잘 돌릴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리를 잘 잡아서 약제 없이도 내가 건강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적절한 영양과 약물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박자가 맞을 때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 치료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뺄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건강한 대사를 채워 넣는 적절한 튜닝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개선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체중계만 보지 마시고 몸의 상태를 살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